서울의 번화가에서 몇 걸음 벗어난 한적한 골목. 세상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곳에 르블리 루블리라는 작은 바가 있었다. 프랑스어로 망각을 의미하는 이름처럼 이곳은 과거를 잊고 싶은 이들을 위한 조용한 안식처였다. 짙은 마호가니, 색조의 목재와 은은한 조명 공기 중에 낮게 흐르는 재즈 선율, 그리고 오래된 책과 위스키의 향이 뒤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곳의 주인이자 유일한 바텐더인 강지우는 젖은 잔을 마른 리넨으로 꼼꼼하게 닦아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마치 정교한 의식을 치르듯 모든 동작은 고요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평범한 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지만 옷 아래로 드러나는 다부진 어깨와 단단한 팔의 윤곽은 그가 평범한 산만을 살아오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그가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칵테일과는 어울리지 않는 서늘함을 품고 있었다. 그는 3년 전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쳐 이곳에 자신만의 성을 쌓았다. 시끄러운 경보음 대신 재즈를 화약 냄새 대신 커피향을 피비린내 대신 레몬의 상큼함을 선택했다. 망각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처방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 손님들은 그의 과묵함을 존중했고 그는 손님들의 사연을 묻지 않았다. 르블리는 그런 묵계가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그날 밤 서울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는 마치 잊고 있던 과거의 망령이 문을 긁는 소리처럼 집요했다. 지우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세차게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필사적으로 무언가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바의 낡은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청가하지만 불길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이 시간, 이런 날씨에 찾아올 손님은 거의 없었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잘 훈련된 감각이 고요한 일상에 균열이 생겼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최고급 검은색 트렌치코트는 비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기품을 조금도 해치지 못했다. 오히려 쏟아지는 비를 뚫고 온 여왕처럼 고고하고 위태로운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한서연,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에 있는 아우라 에이유라 그룹의 최연소 회장이자 3년 전 강지훈이 자신의 세상에서 지워버린 이름. 그녀의 등장은 이 망각의 공간에 던져진 가장 선명한 기억의 파편이었다.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와 차가운 눈빛은 여전했다. 단지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더 외로워 보일 뿐이었다. 여전 안에 당신의 도피처는, 서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들었지만 바의 정적을 깨뜨리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강지훈다웠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타인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완벽한 방어기제. 그녀는 익숙하게 바의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다. 지훈은 그녀를 처음 보는 손님처럼 대했다.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을 드릴까요, 손님? 그의 목소리에 담긴 거리감에 서연의 입술 끝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한때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함이 아닌 벼랑 끝에 선 자의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따뜻한 걸로 아무거나. 그리고 손님이라는 호칭은 그만둬. 적어도 오늘 밤은. 지훈은 대답 없이 몸을 돌려 따뜻한 물에 레몬과 꿀을 섞기 시작했다. 그의 등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가 자신과 그녀 사이에 쌓아 올린 3년이라는 시간의 벽. 서연은 그 벽을 향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주 영동대교 위에서 사고가 있었어. 지훈의 손이 순간 멈칫했지만 그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움직였다. 서연은 그의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빗길에 미끄러진 단순 교통사고였지. 하지만 내 차는 방탄 기능뿐만 아니라 최첨단 주행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그날 시스템은 먹통이었고 브레이크는 듣지 않았어. 운전기사의 순발력이 아니었다면 난 한강 아래에 있었을 거야. 지우는 완성된 레몬 허니티를 그녀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의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요, 아우라 그룹 회장님의 신변 잡기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경호팀장에게 할 이야기를 왜 여기까지 와서 하시는 겁니까? 경호팀장은 한 달 전에 교체됐어. 그리고 새로운 팀장은 최민준 전무라인이지. 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최민준. 지훈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름이었다. 야망 넘치고 머리 회전이 빠르며 사람을 다루는데 능숙한 인물. 서연이 회장 자리에 오를 때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한 명이었다. 지훈은 잔을 닦던 리넨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마침내 그는 서연을 제대로 마주 보았다. 내부의 적이라는 말이군. 적이라고 단정할 순 없어. 아직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지난 2달간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됐고 해외 자원 개발 입찰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정확히 노출돼서 실패했어. 모든 게 너무나 정교해서 내부 소행이라는 심증 외에는 아무런 물증도 없어. 마치 유령이 장난치는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짙게 묻어났다. 거대한 제국을 혼자 이끌어야 하는 군주의 고독함.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지자 잠시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당신이 필요해, 지훈 씨. 마침내 그녀가 본론을 꺼냈다. 지훈의 얼굴에 냉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왜? 우린 3년 전에 끝났소. 당신의 화려한 세계와 내 조용한 세상은 아무런 접점도 없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한 약속 잊었습니까? 다시는 서로의 삶에 끼어들지 않기로 한 거. 이건 내 삶만의 문제가 아니야. 아우라 그룹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고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어. 지금 이 위협은 단순히 나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거야. 그 배후는 아우라 그룹 자체를 삼키려 하고 있어. 당신의 그 잘난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허상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이 세상은 당신이 숨는다고 해서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아. 서연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피와 배신 그리고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살았던 그 시절. 그는 충분히 겪었다. 당신 곁에는 전문가들이 넘쳐날 텐데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들로,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들은 더 많은 돈에 팔릴 수도 있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일은 단순한 기술이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어서 보이지 않는 적의 심리를 읽고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난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 서연이 말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최정예 요원이었던 강지훈이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해내던 인간 병기. 지훈은 그 시절의 자신을 증오했다. 그 시절의 자신이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똑똑히 기억했다. 특히 서연을. 그 사람은 죽었소. 3년 전 당신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내가 이 발을 열었을 때 그는 내 손으로 묻어버렸어. 지훈의 단호한 거절에 서연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을 꺾고
여기까지 찾아왔지만 그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USB 하나와 서류 봉투를 꺼내 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지난번 차량 사고 외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비공식적인 사고 분석 보고서야. 당신의 전문가적인 눈으로 봐줘. 보고 나서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때는 나도 깨끗이 포기하고 돌아갈게.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가에 스친 것은 체념일까 아니면 마지막 희망일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이 망각의 공간에 숨어 있는 이유, 나 때문이잖아.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내가 당신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을 붙잡았던 내 이기심. 우리가 서로에게서 도망친 이유는 결국 서로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나를 지켜줘. 그리고 나면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게.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문에 달린 종이 다시 한번 울렸고 그녀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바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빗소리와 재즈 선율만이 공허함을 채웠다. 지훈은 한참 동안 그녀가 남기고 간 서류 봉투와 USB를 응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한번 열면 그가 애써 묻어두었던 모든 과거와 고통, 그리고 위험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이 날 터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차 비명, 그리고 유리 파편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진정한 자유를 줄게. 지금 그가 누리는 이 평화가 과연 진정한 자유일까? 사랑했던 여자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 지훈은 괴로운 듯 머리를 쓸어 넘겼다. 망각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저 고통을 잠시 마비시키는 마약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의 서늘한 감촉이 그의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그의 결심이 선 눈빛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강지훈은 밤새 한서연이 남기고 간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의 작은 반은 어느새 첨단 장비 하나 없는 가장 원초적인 분석실이 되어 있었다. 바 테이블 위에는 사고 현장 약도와 차량 파손 부위 사진, 그리고 복잡한 수식과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한 분석 보고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 봤다면 그저 복잡한 서류 뭉치에 불과했겠지만 지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명확한 언어로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 속에서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 공식 보고서의 결론은 명료했다.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한 노면, 마찰력 감소와 고속 주행 중 제동장치 유압 시스템의 일시적 오류. 하지만 지훈이 주목한 것은 비공식 보고서에 첨부된 작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캘리퍼 부분을 확대한 사진.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 굵기에 스크래치가 있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절대 찾아낼 수 없는 흔적이었다. 그것은 사고의 충격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고압의 액체 질소를 순간적으로 분사했을 때 금속 표면에 생기는 급속 냉각의 흔적. 제동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 방법이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정교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였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범인은 유능했다. 하지만 너무 유능해서 흔적을 남겼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는 언제나 사소한 부분에서 자신의 서명을 남기는 법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비는 그쳤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도시의 밤이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평화로운 밤도 끝났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익숙하지만 낯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목소리였다. 나 강지훈이요. 결정했군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조건이 있어. 첫째, 이 조사의 정원을 내게 위임할 것. 당신의 그 어떤 임원도 내 활동에 간섭할 수 없어. 둘째, 내 진짜 신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안을 유지할 것. 나는 당신의 회장 노름에 어릿광대로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 이 일이 끝나면 우린 각자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요. 영원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의 조건을 조용히 곱씹는 듯 했다. 잠시 후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하죠.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 아우라 타워 로비에 서 있었다. 그의 단출한 옷차림은 최고급 대리석과 화려한 예술품으로 장식된 이 공간과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이 거대한 제국의 부속품이자 주인임을 자처하는 자들이었다. 지훈은 마치 다른 종족의 영역에 잘못 발을 들인 이방인 같았다. 한서연의 비서가 그를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직속 전략 회의실로 안내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기다란 마호가니 테이블을 중심으로 아우라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로 쏠렸다.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명백한 의구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소개하죠. 오늘부터 우리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컨설팅을 맡아주실 강지훈 전문가님이십니다. 서연의 차분한 소개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의 공기는 싸늘했다. 전문가. 그럴듯한 직함이었지만 임원들의 눈에는 그가 그저 회장의 전남편으로 보일 뿐이었다. 특히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최민준 전무의 눈빛은 노골적이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지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값을 매기는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환영합니다, 강 선생님. 우리 아우라 그룹에 오신 것을.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같은 대기업에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최민준의 질문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겠냐는 경멸이 날카롭게 박혀 있었다.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대답을 기다렸다. 모두가 그가 당황하거나 허풍을 떨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런 동요 없이 최민준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했습니다. 시스템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니까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최민준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지훈의 대답은 그의 경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잠시 흐른 정적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강 선생님께는 그룹 내 모든 보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권한이 부여될 겁니다. 모두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흩어질 때 최민준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는 방금 전의 미소를 다시 얼굴에 걸고는 친근하게 어깨를 두드렸다.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니까요.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위선에 지훈은 속으로 비웃었다. 가족. 뱀들이 우글거리는 둥지에서나 쓸 법한 단어였다. 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무반응이 최민준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가 이내 사라졌다.
지훈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최상층의 화려한 임원실들과는 동떨어진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이었다. 의도적인 무시이자 길들이기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지훈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외부의 시선과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서연을 통해 받은 시스템 접속 코드를 입력했다. 그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지난 6개월간의 서버 접속 기록 데이터, 이동 경로 임직원들의 모든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요청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그의 모니터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거대한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기록을 훑어 내려갔다. 하지만 그는 바늘을 찾지 않았다. 그는 건초더미 자체가 어떤 모양으로 쌓여 있는지를 보고 있었다. 패턴 변칙, 그리고 일상의 흐름에서 미세하게 벗어난 불협화음.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 며칠 밤낮으로 데이터와 씨름하던 지훈의 눈에 마침내 첫 번째 실오라기가 잡혔다. 신제품 개발팀의 한 연구원이었다. 입사 3년 차의 평범한 연구원. 하지만 그의 데이터 접속 기록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3주 전 일요일 새벽 3시 자신의 보안 등급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1급 기밀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 파일을 열람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교묘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시스템 관리자조차 속아 넘어갈 만큼 완벽에 가까운 처리였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이 미처 지우지 못한 디지털 유령, 즉 로그 파일의 캐시 메모리에 남아있는 희미한 잔상을 찾아냈다. 그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부에서 그의 아이디를 도용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외부에서 보안 시스템을 우회했으며 마지막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이 모든 흔적을 지웠다. 이것은 한두 명의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기업 내부에 거대한 스파이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는 보드 중앙에 유령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신제품 정보 유출, 해외 입찰 실패, 한서연 회장 암살 시도를 연결했다.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중심점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유령이라는 글자 위에 다른 이름을 큼지막하게 덧씌웠다. 고해민준, 아직은 가설에 불과했다. 아무런 물증도 없었다. 하지만 전장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단련된 그의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다. 자신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던 그 오만한 남자. 그가 바로 이 모든 비극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 그리고 호랑이는 이미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끝낸 것 같았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최민준의 첫 번째 시험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것은 전면전이 아닌 잘 계산된 탐색전이었다. 월요일 오후 아우라그룹의 홍보부서 서버가 분산 서비스 거부 DDoS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수백만 개의 좀비 PC가 만들어내는 가짜 트래픽이 일제히 몰려들면서 그룹의 대외 홍보 채널과 언론 대응 시스템이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그룹의 보안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경고등이 번쩍이고 담당자들은 다급하게 오가며 공격자의 IP를 차단하기 시작했지만 공격은 꼬리를 자르는 도마뱀처럼 계속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 들어왔다. 보안 상황실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동안 창문 없는 작은 사무실에 강지훈은 침착했다. 그는 비상벨 소리를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데이터 패킷의 흐름을 응시하고 있었다. 보안팀이 겉으로 드러난 불길을 잡으려고 허둥대는 동안 그는 불길의 근원, 즉 방화범의 정체를 쫓고 있었다. 그는 공격을 막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공격자의 스타일을 분석하고 있었다. 코드를 짜는 방식, 공격 루트를 선택하는 패턴,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는 미세한 시간차. 그것은 해커가 남기는 고유의 지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익숙한 패턴이었다. 몇 년 전 국정원 시절에 동유럽의 한 산업 스파이 조직을 추적할 때 마주쳤던 용병 해커 그룹의 수법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들은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들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언제나 시스템 깊숙한 곳에 자신들만의 서명을 남기는 오만함을 가졌다는 점이었다. 지훈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방어벽을 쌓는 대신 공격자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시스템 내부에 실제 서버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허니팟, 즉 꿀단지를 설치했다. 겉보기에는 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가 저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격자를 유인하여 가두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공격자는 홍보 서버를 유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우라 그룹의 보안망을 완벽하게 뚫었다고 착각했을 것이다. 공격자가 허니팟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지훈은 공격자의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가상벽으로 그들을 고립시켰다. 당황한 해커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거미줄은 더욱 촘촘하게 그들을 올감했다. 마침내 지훈은 그들의 접속 IP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발신지는 서울 외곽의 한 PC방이었다. 지훈은 즉시 한서연의 비서실을 통해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내부 감사팀의 소수 정예 인력을 그곳으로 급파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최민주는 지훈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자신의 용병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즉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감사팀 요원들이 PC방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과열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컴퓨터 본체와 텅 빈 자리뿐이었다. 하드디스크는 강력한 디가우저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다.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완벽한 실패는 아니었다. 해커가 황급히 도망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대포폰 하나가 의자 밑에서 발견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번 공격이 외부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내부의 지휘를 받는 전문 조직의 소행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증거였다. 그날 밤 한서연은 지훈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진 거대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성공과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과 불안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대포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들이 당신을 시험한 거군요. 그리고 나 역시 그들의 수준을 확인했어. 지훈의 대답은 간결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늘의 사건은 그녀에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집중하고 분석하고 보이지 않는 적을 사냥하던 남자. 그녀가 사랑했지만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없었던 남자의 모습이었다. 왜 떠났어요? 서연이 불쑥 물었다. 3년간 한 번도 제대로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그들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는 진부한 단어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둘 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와인 캐비닛으로 걸어가 능숙하게 와인병을 따고 2개의 잔에 채웠다. 그는 한 잔을 서연에게 건넸다. 짙은 루비색 와인이 잔 안에서 조용히 일렁겼다. 내 세상은 당신이 살 곳이 못 됐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앞에 5년 전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베이루트의 한 시장. 테러 조직의 수장을 체포하기 위한 비밀 작전 중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정보가 유출되었고 작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그는 자신을 엄호해주던 현지 정보원의 어린 딸이 유탄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아이의 텅 빈 눈동자는 아직도 그의 악몽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로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가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도망쳤군요. 내게서,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서. 서연의 목가적인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난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지킨다고요. 당신은 나를 믿지 못한 거예요. 내 능력, 내 자리, 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내 힘을 믿지 않은 거라고요. 당신의 그 보호라는 건 결국 나를 연약한 여자로만 보는 당신의 오만이었어. 난 당신의 짐이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싶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처음으로 드러난 서로의 진심이었다. 지우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떠났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지 못해 떠났다고 생각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던 것이다. 와인잔을 든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결국 서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긴 침묵 끝에 지훈이 입을 열었다. 미안하오. 그의 짧은 사과는 3년의 오해를 모두 풀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서연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야경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사이버 공격이라는 외부의 위협은 잠시 멈추었지만 두 사람의 내면에 있던 상처라는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우는 남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켜고 잔을 내려놓았다. 범인은 곧 다시 움직일 거요. 이번엔 더 대담하고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오늘 일로 나라는 변수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나를 제거하려 들겠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집무실을 나섰다. 거대한 문이 닫히고 서연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녀는 지훈이 내려놓은 와인잔을 바라보았다. 그의 희미한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다. 한편 아우라 타워의 또 다른 사무실에서 최민주는 파괴된 대포폰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지훈이라 생각보다 훨씬 재밌는 장난감이 들어왔군. 좋아. 무대가 준비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려볼까.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뱀처럼 번뜩였다. 최민주는 더 이상 강지훈을 단순한 전남편으로 보지 않았다. 사이버 공격의 실패는 그에게 강지훈이 단순한 보안 컨설턴트가 아님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강지훈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불법 흥신소를 통해 얻어낸 대부분이 검게 칠해져 내용을 알 수 없는 정부 기록이었지만 국정원 소속이었다는 희미한 흔적과 베이루트에서 겪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최민주는 강지훈의 약점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트라우마.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는 자는 언제나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는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 더 이상 시스템을 공격하는 유치한 게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강지훈이라는 인간 자체를 직접 공격할 차례였다. 첫 번째 공격은 지훈의 안식처, 르블리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되었다. 바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던 지훈의 앞길을 건장한 남자 3명이 막아섰다. 전형적인 강도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움직임과 눈빛은 어설픈 동네 건달의 것이 아니었다. 잘 훈련된 목적을 가진 자들의 움직임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다. 지훈에게 부상을 입히고 공포심을 심어주어 이 위험한 게임에서 손을 떼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가진 거 다 내놔. 곱게 말할 때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칼을 꺼내 보이며 위협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은 칼끝이 아닌 남자의 어깨와 발의 위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수십 가지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다. 바람의 방향, 바닥의 상태 상대와의 거리, 그리고 공격 가능한 급소의 위치. 좋은 생각은 아닐 텐데 지훈의 나직한 경고와 함께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첫 번째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순간 지훈은 몸을 살짝 비켜 칼을 쥔 손목을 낚아챘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남자를 방패 삼아 두 번째 남자의 발차기를 막아낸 지훈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마지막 남자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자 지훈은 땅에 떨어진 칼을 발로 걷어차 그의 허벅지에 정확히 박아 넣었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훈은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효율적으로 위협을 제거했을 뿐이다. 그는 팔이 꺾인 첫 번째 남자의 귓가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주인에게 전해. 사냥개가 되려다 늑대에게 물릴 수도 있다고. 그는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더 이상 먹이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지훈은 최민준이 보낸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답장을 보낼 차례였다. 그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와 해커가 남기고 간 대포폰을 다시 분해하기 시작했다. 물리적으로 파괴된 하드디스크에서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었지만 그는 다른 곳에 주목했다. 바로 유심 카드였다. 범인은 황급히 도망치면서 유심 카드까지는 파괴하지 못했다. 지훈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유심 카드에 남아있는 미세한 데이터 조각들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그는 삭제된 통화 목록의 일부와 문자 메시지 파편 몇 개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 중에는 브로커라는 이름과 함께 계좌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지훈은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꺼내들었다. 수신인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번호였다. 길고 불규칙한 신호음 끝에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신지. 나다 프로메테스. 불이 좀 필요해서. 프로메테스는 국정원 시절 그의 정보 분석 파트너이자 지금은 조직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옛 동료의 암호명이었다.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지만 친구로서의 부탁은 가능했다. 지훈은 그에게 대포폰에서 복원한 계좌번호와 브로커라는 단서를 넘겨주었다. 그는 단 한 가지만을 요청했다. 이 계좌와 연결된 모든 유령 회사의 목록을. 지훈이 그물코를 짜는 동안 최민준은 두 번째 덫을 놓았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비자금 중 일부를 해외의 유령 회사를 통해 지훈의 휴면 계좌로 송금했다. 그리고는 금융감독원에 전직 공무원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라는 익명의 제보를 넣었다. 지훈을 비리 혐의로 묶어두어 아우라 그룹에서 쫓아내고 그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려는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최민준은 지훈이 평범한 은행 거래 내역조차 매일 확인하는 편집증에 가까운 보안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 자신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거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순간 지훈은 이것이 최민준의 함정임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프로메테스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 안에는 지훈이 찾던 유령 회사들의 목록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목록의 가장 위에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보낸 바로 그 회사의 이름이 있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이 사실을 한서연에게 알리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 전공법으로는 뱀처럼 교활한 최민준을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최민준의 방식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다. 그는 프로메테스가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최민준과 연결된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민준이 아우라 그룹의 경쟁사인 태강그룹의 한 임원과 비밀리에 자금을 거래한 내역을 발견했다. 지우는 이 정보를 가지고 기업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최민준의 이름을 철저히 숨긴 채 아우라그룹과 태강그룹 임원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과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형태로 정보를 제보했다. 기자는 거대한 특종의 냄새를 맡았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두 거대 그룹의 비리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언론의 모든 관심은 태강그룹의 임원에게 쏠렸고 최민준은 자신의 꼬리가 밟힐까 두려워 자신이 만든 비자금의 흔적을 지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올 화살을 교묘하게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타워의 복도에서 지훈과 최민준은 마주쳤다. 최민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어그러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짧은 순간 모든 것이 오갔다. 최민준의 눈빛에는 사리가, 지훈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내가 사냥꾼이라고 착각했겠지만 이 숲의 진짜 주인은 나다.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최민준은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조용한 바텐더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잔혹한 포식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최민준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가 갇힌 형국이 되자 이성을 상실한 마지막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강지훈과 머리싸움을 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판 자체를 뒤엎을 충격 요법이 필요했다. 그의 사무실에 밤늦게 찾아온 그림자 같은 사내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팀 리더였다. 최민준은 그에게 거액의 자금이든 무기명 채권을 건네며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한서연 회장을 납치해 최대한 시선을 끌면서 모든 증거는 태강그룹을 향하도록 조작해둬. 혼란을 틈타 나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할 거다. 성공하면 약속한 금액의 2배를 주지. 회장님의 신변은 어떻게 할까요? 용병의 무감정한 질문에 최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내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다. 필요하다면 제거해 사고로 위장하도록. 그의 야망은 마침내 마지막 선을 넘어섰다. 그는 더 이상 아우라그룹의 2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피를 묻힐 반역자였다. 폭풍은 가장 화려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한서연은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선갈라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 행사장 내부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웃음소리 그리고 은밀한 비즈니스 대화로 가득했다. 바로 그 평화로운 순간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는 물 대신 하얀 연막이 뿜어져 나왔고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혼란 속에서 한서연의 경호팀은 그녀를 애워싸고 비상 탈출로로 향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최민준의 용병들이 짜놓은 각본대로였다. 경호원들의 무정의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릴 뿐 외부와의 통신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비상 탈출로는 육중한 철제 셔터로 막혀 있었고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소방관 복장을 한 괴한들이 나타나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잔혹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서연은 저항할 틈도 없이 검은 천의 시야가 가려진 채 어디론가 끌려갔다. 같은 시각 아우라타워의 작은 사무실에서 강지훈은 최민준의 자금 흐름을
거의 다 파악해가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계좌, 추적 다이어그램이 펼쳐져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귀에 꽂혀 있던 이어폰에서 한서연 경호팀의 통신이 갑자기 끊겼다. 불길한 정적, 지훈의 등줄기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거의 동시에 그의 휴대폰으로 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갈라 행사장 원인 불명의 가스 누출 소동. 지훈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지금까지의 냉철하고 분석적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오직 먹잇감을 포착한 최상위 포식자의 살기만이 남았다. 바텐더 강지훈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아우라 그룹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망설임 없이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가죽 가방에 숨겨진 공간을 뜯어냈다. 그 안에는 그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완벽하게 분해된 상태의 소형 권총 만능 열쇠, 꾸러미 군용 등급의 암호화된 태블릿, 그리고 위성 전화.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권총을 조립하고 허리춤에 꽂았다. 그는 2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프로메테스에게였다. 이번에는 부탁이 아니었다. 명령에 가까운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다. 오메가 코드다. 수화기 너머의 프로메테스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오메가 코드는 요원 시절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야 하는 생사가 걸린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그들만의 약속이었다. 행사장 주변의 모든 CCTV와 교통통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열어줘. 지금 당장. 두 번째 전화는 한서연의 비서에게였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나다.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회장님은 납치됐다. 범인은 최민준일 가능성이 99%다. 즉시 그룹 전체의 비상보안 등급을 최고로 격상하고 아무도 믿지 마. 특히 최민준이 어떤 지시를 내리더라도 절대 따르지 말고 시간을 끌어.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모든 지시를 마친 지훈은 더 이상 컨설턴트 강 선생이 아니었다. 그는 혼란에 빠진 전장의 지휘관으로 돌아와 있었다. 지훈은 아우라 타워의 정문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유령처럼 비상계단과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거리로 나선 그는 주차된 오토바이 한 대를 훔치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헬멧을 눌러 쓴 그의 눈에 프로메테스가 보내온 실시간 정보들이 증강현실처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납치범들이 한서연의 공식 차량을 미끼로 사용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그 차를 무시하고 혼란이 발생한 시점에 행사장 주변의 교통 패턴을 벗어난 유일한 차량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한 대가 포착되었다.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밴. 그 차는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골목길을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오토바이에 엔진을 터뜨릴 듯이 속도를 높이며 검은 밴의 뒤를 쫓았다. 빗줄기가 그의 헬멧을 세차게 때렸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앞을 달리는 밴에 고정되어 있었다. 프로메테스는 계속해서 밴의 예상 이동 경로와 주변의 교통 상황을 그의 헬멧 스크린에 띄워주었다. 납치범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감시 카메라가 적은 낡은 공업지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인천항 근처에 버려진 산업단지일 확률이 높았다. 감시의 눈을 피하기 쉽고 유사시에는 배를 통해 해외로 도주하기도 용이한 곳.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등 뒤로 멀어져 갔다. 지훈은 어둠과 비바람을 뚫고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만이 존재했다.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오직 그녀를 되찾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임무만이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 이제는 그녀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되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폭풍은 마침내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폭풍 그 자체가 되었다. 인천항에 버려진 공업단지는 마치 세상의 끝처럼 황량했다. 쏟아지는 비는 붉게 녹슨 철골 구조물들을 쉴 새 없이 두드리며 음산한 교향곡을 연주했다. 강지훈은 오토바이를 멀리 떨어진 폐건물 뒤에 숨기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목표는 단지 중앙에 위치한 가장 큰 창고였다. 그는 비에 젖은 몸을 웅크린 채 낡은 사일로 왜 꼭대기로 소리 없이 올라갔다. 그곳은 창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완벽한 저격 지점이자 관제탑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소형 열감지 스코프를 통해 창고의 경비태세가 한눈에 들어왔다. 지붕 위에 2명 정문에 2명 그리고 창고 내부를 순찰하는 4명의 여론이 감지되었다. 그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전직 군인들답게 체계적이었지만 동시에 민간 용병의 태만함도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신처가 발각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순찰 주기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계산하며 머릿속으로 가장 효율적인 침투 경로를 그렸다. 관찰 계획 실행. 그의 몸에 밴 생존 본능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지붕 위의 저격수들이었다. 지훈은 세차게 부는 바람 소리를 방패 삼아 사일로에서 창고 지붕으로 연결된 낡은 파이프를 타고 건너갔다.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아찔한 고개였지만 그의 움직임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접근하는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첫 번째 용병의 목을 뒤에서 감아챘다. 짧은 저항도 잠시 용병은 소리 없이 쓰러졌다. 두 번째 용병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돌아보는 순간 지훈의 손에 들린 소음기 달린 권총이 퓨 하는 낮은 파열음을 냈다. 지붕을 정리한 지훈은 정문을 피해 창고의 측면으로 이동했다. 그는 낡은 환풍구를 발견하고 덮개를 조용히 제거했다. 좁은 통로를 따라 기어 들어간 곳은 창고의 2층 복도였다. 삐걱거리는 낡은 철제 복도를 따라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아래층에서는 용병들이 나누는 잡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의 목소리는 지훈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지훈은 복도 끝에서 아래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발견했다. 그는 쇠부티 하나를 주워 반대편으로 힘껏 던졌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용병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훈은 계단을 타고 아래로 뛰어내려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의 척추를 가격하는 날카로운 수도 공격에 용병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나머지 3명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 지훈은 이미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 뒤로 몸을 숨긴 후였다. 이제 창고 내부는 숨막히는 사냥터로 변했다. 지훈은 어둠과 구조물들을 완벽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감췄다. 그는 유령처럼 나타나 용병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총격전은 없었다. 오직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짧은 비명,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만이 간헐적으로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는 죽이지 않았다. 다만 다시는 무기를 잡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망가뜨릴 뿐이었다. 마침내 창고 중앙에 위치한 유일하게 불이 환하게 켜진 사무실 앞에 도달했다. 문틈으로 최민준의 흥분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읽어 한서연 이사회에 보낼 사임 성명서야. 이걸 읽기만 하면 당신과 나는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날 수 있어. 지훈은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안에는 의자에 결박된 채 입에 재갈이 물린 한서연과 그녀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는 최민준, 그리고 그의 옆을 지키는 용병팀의 리더가 있었다. 지훈의 등장에 용병 리더가 반사적으로 총을 들어 올리는 순간 2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렸다. 첫 번째 총알은 그의 손에 들린 총을, 두 번째 총알은 그의 무릎을 관통했다.
이제 사무실 안에는 오직 세 사람만이 서 있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최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한서연을 붙잡아 인간 방패로 삼고 그녀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눴다. 오지마.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여자도 죽고 너도 죽어.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무기를 내려놓는 신용을 하며 최민준을 향해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모든 게 끝났어, 최민준. 네가 고용한 해커가 썼던 대포폰 내 비자금을 관리하던 유령 회사 그리고 태강그룹에 뒤집어 씌우려던 증거 조작까지. 내가 전부 알고 있다. 지훈이 그의 범죄 행각을 하나씩 읊을 때마다 최민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거짓말.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증거는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바로 그것이 지훈이 원했던 반응이었다. 증거. 지훈은 희미하게 웃으며 자신의 가슴에 달린 작은 셔츠 버튼을 가리켰다. 초소형 녹음 장치였다. 그리고 그는 최민준의 등 뒤 구석진 천장에 달려있는 낡은 CCTV 카메라를 턱으로 가리켰다. 용병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아직 전원이 살아있는 카메라였다.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웃어, 최전무. 지금 이 순간 자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아우라 그룹의 보안 서버와 내가 아는 또 다른 안전한 곳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자네가 이 여자를 납치하고 살해 협박을 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까지 전부. 최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이성과 야망이 무너져 내린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한서연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보다 빨랐다. 총알이 격발되기 직전 지우는 섬광처럼 거리를 좁혀 최민준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의 턱에 정확하고 간결한 타격을 날렸다. 최민준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심판은 끝났다. 끝났다. 창고 밖에서 희미하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스를 통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도착하도록 조정한 시간이었다. 지우는 한서연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입에 물렸던 재갈이 풀리자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강인하고 차가운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지옥을 뚫고 온 남자 자신의 전남편,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를 망연자실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최민준 너머로 마주쳤다. 창밖에 거센 폭풍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흔적을 남기는 법이다. 최민준과 그의 하수인들이 전원 체포되면서 아우라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연일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추악한 내부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었던 한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그룹의 전면에 나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에 위기는 서서히 기회로 바뀌기 시작했다. 대대적인 내부 감사와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시장과 대중의 신뢰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조용히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는 아우라 그룹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다. 창문도 없던 그의 작은 사무실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보안 컨설턴트라는 임시 직함이 적힌 사원증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그는 이제 다시 르블리의 주인 세상과 단절된 섬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가 건물을 떠나려 할 때 휴대폰에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서연이었다. 사무실로 오세요 같은 권위적인 호출이 아니었다. 그저 짧은 한 줄이었다. 마포대교에서 만나요.
그날 저녁 지우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어두운 강물 위로 쏟아져 내리는 마포대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품고 있는 곳이었다. 강저편과 이편을 잇는 다리처럼 그와 그녀 사이에 멀고도 가까운 거리를 상징하는 듯 했다. 먼저 와서 난간에 기댄 채 강을 바라보고 있던 서연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여자로 서 있었다.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고 굳게 닫혔던 입게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잖소. 지훈의 대답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예전 같은 날카로운 가시는 없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차들이 그들 뒤로 소음을 흘리며 지나갔지만 두 사람 주위에는 기묘한 고요함이 흘렀다. 미안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강바람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지훈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시선을 강물에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당신이 왜 떠나야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난 그걸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거라고, 내 세상을 부정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나를 지키고 있었던 거였어. 당신의 과거와 어둠이 나를 삼키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고. 그 아픔을 혼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훈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난간을 잡은 자신의 손등 위로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포개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미안하오. 이번에는 지훈이 사과할 차례였다. 나는 당신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당신을 과소평가했어. 당신의 힘과 강인함을 믿지 못하고 내 상처 속에 당신을 가두려고 했지. 함께 싸우는 대신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길을 택했으니까.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는데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마주보았다. 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안았다.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두 사람이었다. 이제 뭘 할 건가요? 다시 망각의 공간으로 돌아갈 건가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거든. 과거를 잊고 나 자신을 부정하는 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어. 평화를 사랑하는 바텐더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도 모두 나 자신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였어.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부서를 만들 생각이에요. 회장 직속의 독립적인 위기관리팀.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위험까지 감시하고 차단하는 조직이죠. 당신의 능력과 경험이 필요해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가 가진 모든 기술을 양지에서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 앞에서 나를 막아서는 경호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싸워줄 파트너가 필요해요. 지우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가 다시 바텐더로 돌아갈지 아니면 아우라 그룹의 그림자 수호자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내리는 결정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다. 그들은 다리 위에 서서 다가오는 새벽을 함께 맞이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세상에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한때 격렬하게 부딪히고 헤어졌던 두 개의 세상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단단한 다리로 연결되었다. 그 다리 위에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